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강의할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 및 참여의 방향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청소년 지도자분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제가 방문을 할 때마다 많은 곳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관심과 그다음에 지식과 역량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반드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솔루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연결을 해서 이 기후위기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추상적이고 남의 얘기 같고 지금 내 당장의 내 삶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좀 의미 있게 활동을 해볼 수 있을지 그 고민의 깊이를 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먼저 이제 이 기후위기라는 말을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과 청소년 권리의 문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접근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청소년 정책도 그렇고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할도 그렇고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증진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러한 청소년 권리 증진이라는 우리 역할과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미 아는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나 탄소중립 정책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한테 의미 있는 것들, 어떤 용어나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청소년 정책의 관점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같이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용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내가 만난 청소년들은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반의 청소년들의 인식을 보니 이렇네 라는 그런 어떤 작은 균열 이런 것들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지도자로서 어떻게 청소년들과 그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는 쉬운데 참 소개하고 이거를 의미 있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연구를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청소년 활동의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봤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청소년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한마디로 사례를 찾아본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탄소중립 정책을 의미 있게 해석하고 참여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어떤 행사나 그 단편적인 행사 위주의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좀 길게 프로젝트식으로 전개하는 활동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례가 없으면 만들어라도 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사례를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개발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구자로서 다른 청소년 기관들과 같이 했던 이 청소년 활동의 사례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여드릴 때는 항상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떤 우수 사례, 모범 사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사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특정한 의도에 맞게
그 과정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러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런 결과나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맥락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 상황에 적용이 되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기후위기와 청소년 권리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딱딱한 주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청소년들이 살아갈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쉽게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은 80년대와 2010년대를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80년대에는 그 컴퓨터가 뚱뚱했었고 지금은 우리의 배가 뚱뚱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지고 뭔가 스마트폰이 생기고 하면서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거는 많아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몸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는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비대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을 날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서 한강변이나 강변에 나가서 이렇게 연을 날렸었죠. 사실 뭐 요즘도 하죠. 어른들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뭔가 하늘에 떠다니는 걸 보면은 연보다는 드론을 보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다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즐기고 있는 어떤 여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즐기고 있는 여가 문화도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한 100년간의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뭔가 그 여성의 그 자세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매우 다르죠. 첫 번째는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뭔가 그런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뭔가를 줍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그런 노동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이 2013년도의 그림은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물리학적으로는 똑같이 에너지를 쓰는, 힘을 쓰는 그 행동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노동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쓰는, 굉장히 여성의 몸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청소년들, 뭐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면 좀 더 이제 공감을 많이 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하도 뛰어노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 엄마가 막 부르죠. 누구야, 빨리 와서 밥 먹자라고 이렇게 막 귀를 이렇게 끌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제발 좀 들어가자라고 했어야 했는데, 요즘 시대는 완전히 반대죠. 너무 스마트폰만 보고 게임만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제발 좀 밖에 나가자라고 이렇게 끌고 반대로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여가를 보내는, 일상을 보내는 방식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할 주제와 연결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이제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막 벌레가 와서 달라붙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도시들에서 이제 흔히 겪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세종시에서는 많이 겪는 일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신도시가 있고 이제 서울로 가려면 오송역을 가야 되는데, 오송역까지 가는 길은 신도시에서 이제 한 20분을 차로 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원래는 굉장히 논밭이었다가 이제 도로만 이렇게 뚫려 있는 이제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오송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벌레들이 붙어 있고, 그거를 그 다음날 아침에서야 발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뭔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 도로도 만들고 이런 시설들도 만들고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래 그곳은 곤충이나 이런 자연이 살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켜서 살 수밖에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2020년의 사진을 보면은 운전을 하는데,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벌레가 없어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사진은 뭔가 정답이 있는 사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그냥 제가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도의 사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주변에는 아예 벌레가 사라지게 된 거죠. 인간이 이제 인간만의 어떤 삶의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벌레가 사라졌어요. 도시에 많은 곳들이 이렇게 생겨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2050년도에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인간이 사라져 있어요. 이곳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이 사진을 두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를 좀 보기도 했었는데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저의 생각은 1990년대, 뭐 2020년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뭔가 환경을
인간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은 파괴가 되고 뭐 곤충도 사라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2050년이 되면 이제 그것의 끝은 어디인가? 결국에는 인간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거를 그런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2050을 떠올릴 때 어떤 것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한 20 몇 년 남았으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살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죠. 2050년이라고 하면 정말로 그들이 이제 이 사회의 주체가 돼서 사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세상일 텐데 그 2050의 시나리오가 지금 밝을까 아니면 어두울까?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두운 시나리오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정말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태계 변화나 뭐 극단적인 이상기후 등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떤 지역은 또 소멸해버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를 생각할 때 앞에서 다른 사진들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노동의 변화, 어떤 여가 시간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등등과 함께 이 환경의 변화까지 생각을 하면은 2050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그 시대에는 어른으로서 살아가게 될까?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청소년 지도자분들과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굉장히 어두운 시나리오 그런 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 보면 우울해지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떤 팩트는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 혹은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얘기는 하지만 뭔가 너무 부정적으로 뭔가 미래는 아예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두운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팩트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18년도 IPCC 특별 리포트라고 해서 IPCC는 과학자들의 단체죠. 기후 위기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특별 리포트를 냈는데 지구 온도가 1.5도, 뭐 2도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를 상정을 하잖아요. 지금 뭐 올해 기준으로는 1.2도 뭐 이 정도 올라갔다고 하고 탄소 중립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키면 1.5도까지는 막을 수 있다. 혹은 2도까지는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1.5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최상의 가장 긍정적인 희망찬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 미래는 실제로는 더 어둡다라고 하는 것인데 1.5도씨까지를 지켰다라고 가정을 해도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2도씨에 이르렀을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과학자들에 따라서는 3도, 4도, 뭐 6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구 기온이 상승했을 때 지금도 이미 많은 재난이나 뭐 폭염이나 이런 피해를 겪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이게 정말로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날지 예측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미래가 정말 어두울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나기보다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제가 뭐 링크나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근 한 2, 3년 들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더 이상 뭔가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북극곰이 이제 뭐 살아갈 곳이 없고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문제는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내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있는지 피해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년부터 더 어려워질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이해하고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저 연구원에서 2021년도에 했던 청소년 목소리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 행사는 그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라고 하는 국가들의 정상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그 회의를 했던 그 행사입니다. 그 행사의 부대 행사로 청소년들의 이런 목소리 페스타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뭐
세계 각국의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권이 있는 어른들이 모여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모여서 논의를 하다가 청소년의 선언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청소년들이 썼던 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지금 다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선언문을 청소년들이 작성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비관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미래는 없다라고 하고 처음에는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미래는 없다라고 끝나기에는 뭔가 아쉬운 거죠. 그럼 미래는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청소년들이 지금 다 같이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마디를 단서처럼 이렇게 붙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은 뭔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본인들에게 닥칠 문제라는 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른들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한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기후위기 시대의 청소년 권리를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더 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국내외 논의나 정책들은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그 IPCC 보고서에서 1.5도씨로 이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선언적인 게 있었고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 거죠.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을 때 그러면 청소년 권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면은 그 탄소 중립 정책의 추진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전문가적인 영역이고 뭔가 산업적인 영역이고 정부 정책으로만 할 수 있고 그런 큰 규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정책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렇기도 하죠. 기업이 변해야 되고 산업이 전환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모든 사회 영역에서 변화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변화의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아까 앞에서 소리를 냈던 청소년들 역시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력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지구 기온 온도 상승을 1.5도까지 막겠다는 그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권리를 증진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계속해서 해야겠죠. 사실은 이제 청소년 기본법 여러분들이 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기본법 5조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쾌적한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없애고 뭐 유익한 환경으로 바뀌어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확장해서 생각하면 환경적으로도 깨끗한 환경, 기후위기 시대에 불편하지 않고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청소년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청소년 권리라고 하는 게 쾌적한 환경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의 청소년 권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청소년 권리 보장에서 좀 더 이제 확장하는 측면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게 이제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이제 상식처럼 알고는 있는데 하나의 그래프로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과학자들이 실제로 예측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선이 있는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빨간색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각 국가에서 약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선이겠죠.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약속을 한 거를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가정.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고 해도 2도 상승까지도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주황색이 보면은 실제로 2도까지를 지켰을 때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번째 노란 선이 1.5도를 지켰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빨간 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각국에서 약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속해서 지켰다고 생각했을 때는
1.5도는 터무니없고 2도도 지금 못 지키는 건 분명한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건 뭐냐면 세로축에 있는 그 폭염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폭염에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국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계획을 달성한다라고 해도 그 피해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 피해를 실제로 세대 간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60년대생하고 지금 2020년대생 간에는 7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폭염을 7배 정도 더 많이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래에는 더 많은 폭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결국엔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나 어떤 그런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의 위기이다라고 그들의 안전과 권리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죠. 청소년들이 기후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도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보다 청소년 활동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왔고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도하는 변화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사실은 찾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이제 이따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청소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어떤 게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 인식이라고 했을 때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기후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실제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일상생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다음에 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기 전에 필요한 인식의 변화이겠죠. 그다음에 행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실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천의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행동이라고 했을 때도 그 개념적인 범위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 행동이라고 했을 때는 기후 변화로 예상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재난과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이제 회복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복력을 갖추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그런 행동이겠죠. 그래서 그 행동들은 이제 단순히 뭔가 분리수거를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줍고 이런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기후 위험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일 수도 있고 교통일 수도 있고 도시 문제일 수도 있고 산업일 수도 있고 거버넌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그냥 개인 시민으로서 생각하기에 너무 큰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들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런 주거나 교통이나 도시나 등등의 이런 영역들의 정책들을 펼 때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게 기후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호는 이제 청소년 활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 참여 활동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뭐 그런 것들의 형태는 다양하겠죠. 캠페인이나 자치 활동이나 정책 제안 등등에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청소년이 주도하는 변화에 필요한 그런 기본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그 다음에 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하자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혹은 청소년들이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 첫 번째는 기후위기 피해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권리 주체다. 청소년은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많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한 실천 행동들이 많습니다. 뭐 음식 남기지 않기라던가 쓰레기를 잘 버린다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단순 실천 행동에서 넘어서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실제로 내 미래에 큰 영향을 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갈 시민으로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주체성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볼 텐데, 이 탄소 중립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그립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미래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런 질문을 할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친구들은 적극적이지 않고 무관심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활동들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영향력의 크기를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들은 이 다음에 보여지는 슬라이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정책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유럽의 현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시 볼 텐데요. 이 정책을 살펴보는 거는 사실은 아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정책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이죠.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활동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책은 정말로 너무나 분야가 많고 어렵습니다. 문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여기서 얘기할 시간은 안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는 법들의 위에 있는 상향에 있는 법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 생겼고 이 법에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그다음에 지자체 수준에서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이 정책들을 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가 될지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협력, 교육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청소년들도 이 과정에서 소통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법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최종 버전은 올해 3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에 한 2년간 계속 논의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죠. 이게 뭐 가능하다, 뭐 비현실적이다, 혹은 더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아니다. 너무 높다. 낮춰야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게 그 정부에서 말하는 2050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 목표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청년들이 제안한 것,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제안한 것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워딩을 보면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탄소 중립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청년들은 우리 일상을 지키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청소년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평범하고 안전한 일상,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런 사회적인 가치를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은 탄소 중립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나 청년과 같은 미래 세대들은 당연히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어떤 더 높은 목표치,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딱 공문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2023년 올해 3월에 나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깊게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기존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약간 바뀐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이 표에서 이 배출 부분에 산업 부분을 보면은 기존에는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4%를 감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정된 최종본에서는 11%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산업계의 부담을 약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목표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는 있는데 그거를 달성해 나가는 여러 주체들 가운데 산업의 역할을 축소했다는 거는 다른 영역에서의 역할이 더 강조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산업계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다. 지금 이 목표만으로도 이미 너무 무리다. 이런 논란들은 사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
독립을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의 역할을 강조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고,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도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탄소 중립 정책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과 한편으로 교육 정책에서도 기후변화 교육이나 환경 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이 바뀌고 있어요. 법에서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많이 더 활성화한다는 거는 청소년 활동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겠죠. 학교 안팎의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 활동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기후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과정상에 기후 환경 교육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될 예정입니다. 각 교과의 내용들도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청소년 활동 전문가들도 교육과정의 변화 상황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들이 이 교육과정과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사회 연계와 관련해서 학교 밖에서도 환경교육 센터들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경교육 센터를 지원하는 일들은 이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환경교육 센터에 많은 곳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은 전체 한 6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군데는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센터 등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청소년 시설들이 환경교육의 어떤 지역의 거점으로서 활동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청소년 기관들도 우리도 청소년 활동들을 더 열심히 발굴하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환경교육 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목표, 이런 것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정책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을 하고 넘어갈 텐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참여라고 하는 게 어떤 실천 활동이 아니라 각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서 기후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게 그냥 일회성으로 의견을 듣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참여를 구조화하는 거, 그러니까 위원회를 만든다던가 뭐 패널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이런 참여를 구조화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 청소년들이 그 위원회든 그 활동의 방식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지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기존의 청소년 참여 기구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청소년 기구, 참여 기구 활동이 기후환경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반대로 탄소중립위원회라고 하는 기후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참여의 방식을 다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볼 텐데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조사를 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모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내가 청소년들과 대화할 때 혹은 청소년 활동을 만들 때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스스로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기후변화 발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가?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발생 원인은 자연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미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설문을 했을 때 뭐 초중고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인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거는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라고 많은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인식 수준은 꽤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 이것과 비교를 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기후변화 문제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문항에 대한 답을 보시면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이제 그 문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라는 그 답변과 비교를 해보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막상 그게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다라는 수준이 나와요. 그 갭이 있는 거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만 그게 정말 내 문제인가? 는 싶은 거죠. 이제 이 부분을 깨트리는 게 이제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도 그 답변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당연한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의 관심사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부분부터 건드려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용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뭐 지구온난화, 지속가능 발전, 기후난민, 온실가스 감축,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탄소중립, 기후불평등. 이 용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있고 그 의미도 알고 있다라고 한 응답의 비율입니다. 보면은 차이가 좀 있죠. 당연히 지구온난화는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뭐 기후 불평등 이런 문제는 좀 다소 낯선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다소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예요. 탄소 중립이나 기후 불평등, 이 말이 사실은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한 2, 3년 만에 많이 굉장히 갑자기 하고 있는 말들인데, 보시면 초중고 간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체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두 용어에 대해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어떤 탄소 중립과 기후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초등학생들에게 좀 더 어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나? 혹은 중학생들에게는 아직까지 뭔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나? 라고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설문만 그랬으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할 텐데,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설문지에서도 사실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들이 인지도나 이해도가 낮거나 아니면 초등학생하고 비슷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할 때 청소년들은 개개인마다의 차이도 있지만 학교급마다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당연하게 나이가 들수록 기후변화에 대해 인식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당연하게 탄소중립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하는 게 있다면, 중학교를 들어가면 이게 좀 더 청소년들이 이걸 받아들이기에 의미 있는 방식이 혹은 뭔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감정인데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물어봤을 때 모든 감정 영역에서 아주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뭔가 불안감, 그러니까 어떤 기후 재난이나 위협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 그다음에 화가 난다. 이 현상에 대해서. 라고 하는 감정이 꽤 높게 나타난다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기후변화 문제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수록 부정적인 감정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때나 혹은 청소년 활동을 할 때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실천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감정의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청소년들이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정서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나 전망에 대해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후변화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인식이 꽤 높았어요. 본인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당사자니까 학교 교육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를 잘 대응하고 있나? 아니면 이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될 건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좀 더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과 실천 역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자세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거나 중학생이 오히려 역량이 낮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뭔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이나 탄소 중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학생들도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학생 이후가 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의심을 하거나 그게 뭔데? 어쩌라는 건데? 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무관심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에서는 뭔가 초등학생과는 차별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중학생들이 가질 만한 어떤 흥미로운 소재나 주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줬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국가의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죠. 청소년들이 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가의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을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중고로 올라갈수록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이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에 대한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청소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그 연령이 높아지면서 뭔가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참여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뭔가 우리가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더 깨닫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렇게 강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기업이 그리고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도 뭔가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책을 바꿀지, 어떻게 하면 기업의 역할을 바꿀지에 대한 것들도 좀 컨텐츠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떤 참여를 해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앞에 네 가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보면은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에 뭐 쓰레기를 줍거나 플로깅 활동하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많이 일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나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나 뭐 채식 식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 워낙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학교 밖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정책 제안이나 그다음에 뭐 기업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국제교류라던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좀 이제 그 경험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기획한다는 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새롭게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기획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제 물어봤을 때 이게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일단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내가 참여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 무기력감,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미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심을 유도할지, 그다음에 어떤 활동에 참여했을 때 실제로 그 참여의 결과물이 어떻게 하면 영향력이 생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를 하면 일단은 기후변화 인식과 관련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내 문제인가, 그다음에 내가 참여했을 때 달라지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인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도 이제 단순히 기후변화는 심각해, 그러니 실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이게 내 문제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문제야,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미래,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의 문제야 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학교급 간의 어떤 차이가,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민감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에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